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코너지기를 맡은 둘째 작가 김용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알려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우리 영조 작가님 두 번째인데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경력이란 게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목소리는 굉장히 긴장한 게 느껴지는데 오늘은 뭐 궁금하신가요? 실손보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9일 이제 목요일 날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내놨는데 이거를 내놓고 나서 정부, 보험사, 네. 의료계 그리고 소비자 각기로 되게 떠들썩해졌어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관계자들이 얽혀 있잖아요. 말씀하신 관계자들이 다 이 개혁 방안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정 사안은 아니고요. 이제 개편의 얼개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개혁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관리급여라는 항목을 신설하겠다라는 게 뭐 가장 눈에 띄는 핵심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혼합진료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가 본인 부담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내는 돈의 비중을 크게 높인 5세대 실손보험을 내놓을 거다라는 건데 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손보험 가입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 2세대 가입자들을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는데 강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조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되게 집중이 네. 많이 되는데요. 그 관리급여는 급여를 관리하겠다는 거고 진료 제한은 급여 진료를 제한하겠다. 네. 전환 강제는 강제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자율성을 좀 더 제한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단어들이 조금 소비자에게 불리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의 개혁안은 자기 부담을 크게 올리는 안이기 때문에 달가울 수가 없고요. 다만 나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딱히 보험금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혁이 되면 실손보험료 자체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달이 내는 돈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뭐 한편에서는 반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 5세대 실손보험을 반값 실손이다 이런 표현도 조금 나오거든요. 보험료를 절반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핵심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관리급여 신설입니다. 네. 보통 실손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익숙한 용어가 급여, 네. 비급여인데 얘는 관리급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이제 과잉진료가 이루어지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넣고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이제 관리라는 표현의 핵심은 진료 가격의 통일하고 실손보험 혜택의 축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과잉진료 비급여 항목이 도수치료예요. 그러니까 최근 경실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도수치료가 가장 싼 병원이 8,000원을 받는데 가장 비싸게 받는 곳은 5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무려 62.5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관리급여 항목에 넣어서 가격하고 진료 기준 같은 거 마련하겠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과잉진료가 되는 핵심이 실손보험에서 대부분 내주니까 부담 없이 이른바 의료 쇼핑 같은 거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 혜택도 이 관리급여로 넣으면 확 줄여서 환자 본인 부담을 높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본인 부담금을 90에서 95%까지 관리급여 항목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구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도수치료를 예로 들었으니까 만약에 지금 도수치료 10만 원 받는 곳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3, 4대 실손보험이라고 해도 한 20에서 30%까지 자기 부담금이니까 최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내면 이 10만 원짜리 도수치료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실손보험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관리급여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90에서 95%를 자기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10만 원짜리 도수치료 받으려면 9만 5천 원, 9만 원 내야 실손에서 나오는 돈은 만 원이나 5천 원밖에 안 된다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되면 도수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겠죠. 그렇게 되면 과잉진료 많이 줄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이제 혼합진료를 제한하겠다. 네. 그리고 5세대 실손보험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혼합 진료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동시에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걸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왕왕 비급여 항목을 일부러 급여 항목에 넣어서 실손보험을 혜택으로 받게 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늘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급여 치료도 함께 받으면 급여 항목도 100% 본인 부담으로 기준을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급여 진료만 단독으로 받으면 실손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부러 급여 항목을 넣어서 혼합 진료를 해야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병원에서 일부 유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손의 혜택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코 성형 수술이거든요. 코 성형은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비급여 항목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코 성형 수술을 받으면 급여 항목인 비중격 교정술을 같이 합니다. 이 비중격 교정술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코 안에 구조가 보통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좀 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휘어져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휜 거를 고치는 걸 비중격 교정술이라고 한대요. 근데 딱히 일반적으로는 다들 조금은 휘어 있으니까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급여니까 요거를 같이 성형하고 같이 하면서 이걸 급여 항목을 넣어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급여 항목마저도 본인 부담금을 100%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던 게 비급여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 부담금 확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혼합진료를 통해서 과잉진료 되는 건 맞겠다라는 구상이 혼합진료 제한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5세대 실손보험인데요. 지금 실손보험은 4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4세대로 구분이 돼요. 1, 2세대는 본인 부담금이 보통 0에서 20% 선. 그러니까 아까 도수치료로 얘기하면 10만 원짜리 내가 만 원이나 한 2만 원 정도 내면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이제 1, 2세대 실손이고요. 2세대 후기부터 4세대는 보통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30%로 설정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간 2만 원에서 3만 원 내야 10만 원짜리 도수치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얘기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50%까지 올라가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도수치료 받으려면 제가 계속 도수치료를 얘기하게 되는데 과잉진료 항목 1번이 도수치료거든요. 5만 원 내야 5만 원 실손해서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좀 많이 올라가죠. 반면 이제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 출산, 급여비 뭐 이런 것들을 신규 보장하고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는 만큼 보험료는 매달 내는 보험료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전 보험료보다 한 반값 정도만 내면 된다. 그래서 5세대 실손이 이제 반값 실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과잉 진료를 막겠다라는 취지 자체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지만 이게 저도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네. 나는 보험사랑 계약을 했는데 정부랑 계약을 한 게 아니다. 근데 정부가 나와 보험사의 사적 계약을 이렇게 막 조정을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아무리 보험료를 줄여서 반값 실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1세대 실손보험자거든요. 아 진짜요? 그렇게 좋은 실손보험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나이가 유용하게 네. 어머니가 일찍 들어주셨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제가 대입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과연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영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나는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잘 이용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걸 왈가왈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보장 범위부터 보장 내용까지 계약서에 다 써 있고 이걸 마음대로 정부가 바꾼다라고 하니까 이건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개편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보험사들의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금 받는 거, 보험료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입자들한테 돈 받는 거 대비 나가는 보험금이 훨씬 많아지면 손해율이 100%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심각해서 너무 과잉 진료 받고 보험금 많이 받아가니까 보험사들이 너무 어렵고 이 실손보험 자체가 흔들린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개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과잉 진료 문제라고 자꾸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엔 보험사들의 이익을 정부가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보험사들이 손해보는 거 메꿔주려고 실손보험 계속 개혁하는 거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적에서 정부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정부가 하려는 개혁 의지 안에 과잉진료 문제도 있지만 의료 현장의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실제 과잉진료 문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실손보험금 수령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가거든요. 이 때문에 매년 갱신되는 보험료가 올라갈 때마다 나머지 아까 나는 보험료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이런 분들이 더 내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실손보험을 활용해서 의료 현장에서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또 이런 돈의 흐름 때문에 의료 현장은 인력 문제가 잘 배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필수 의료 현장에는 인원은 부족하고 이걸 활용해 돈을 잘 벌리는 쪽으로 의사들은 몰리게 되거든요. 이게 결국엔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지금 정부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개혁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가입자들을 설득해서 5세대로 넘겨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핵심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개혁 방안은 언제부터 실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구체적인 시기하고 뭐 기준들 이런 내용들은 이번 개혁 방안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준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또 다른 논란으로 더 번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기는 잡아야 되겠죠. 다만 이제 2020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동네 의원들은 1년에 한 번 보고하고요. 그리고 병원급 이상은 1년에 2번 보고를 하는데 정부는 이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잉진료 항목 그리고 그다음에 가격 등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아까 이제 그 관리급여라는 걸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뭘 넣을 건지 그리고 넣으면 아까 가격 차이 막 62배 막 이렇게 나는 것들 어느 정도 평균화해서 이 정도만 받아라는 기준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5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6월이 시행의 목표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상품이 얼마든지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앞서도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핵심은 이걸로 얼마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지금 얘기는 정부가 1,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계약을 정부가 매입해가지고 5세대 전환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쳐서 또 5세대로 갈아타게 강제한다는 방안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을 고치는 부분은 앞서도 개인과 회사 간의 이 사적 계약을 정부가 어떤 다른 법을 만들어서 이걸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정부가 1, 2세대 계약을 사들이는 것 사들이려면 인센티브가 강해야 됩니다. 뭔가를 줘야 이 사람도 정부한테 야 우리가 살 테니까 팔아 그러면 가격을 비싸게 쳐준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가 뭐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영조 작가가 1세대 실손 가입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1,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초기에 판매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은 대부분 의료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받을 나이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굳이 1, 2세대 이렇게 좋은 실손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 개혁 방안의 핵심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진짜 짤막하게 하나 더 할까요? 네네네. 삼성전자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최악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이 증명이 됐으니까 이보다는 더 안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2018년하고 2019년 사례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어닝 쇼크를 냈던 때거든요. 2018년 4분기. 근데 2019년도에도 뚜렷하게 실적은 개선은 안 됐는데 주가가 44% 연간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 시황이 그 후년도에 좋아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반등이 이루어지거든요. 반도체는 적어도 6개월 전에 주가가 선행한다라는 걸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 실적은 뭐 올 하반기쯤 돼야 삼성은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주가는 선반영해서 6개월 전부터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여전히 1위의 공고한 지위를 올리고 있었으니까 시황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업황도 좋아졌지만 지금은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반도체 시장에 다른 강한 사업자들이 많이 늘었고 삼성전자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될까에 대해 의문은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연초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가 작년에 너무 안 좋아서 외국인들로 다시 사주면서 조금은 좋은 분위기를 연초에 지금 연출하고 있네요. 오늘도 경제 이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궁금한 경제 이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조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